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전기산업기사 CBT 해설 전기 자기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인데 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이 비유전율이 큽니다. 그래서 물의 비유전율, 증류수의 비유전율이 80이에요, 80. 저희가 고무다라고 하면은 3 정도가 되겠고요. 운모다 하면은 5.5에서 6.6, 유리다 하면은 5.4에서 9.9 정도가 됩니다. 뭐 다른 거 수치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물이 80으로 상당히 크다.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물로 기억을 해주세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진공 공기 중에서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자파의 속도 그냥 빛의 속도니까 3 곱하기 10의 8승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다라고 하면은 입실론의 뮤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공 공기 중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이 1, 그리고 B2제열도 1이니까 얘가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실론 제로에다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뮤 제로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계산기에 넣으시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물질의 자화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화현상은 자석이 되는 현상을 자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N극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S극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자성체를 넣습니다. 자성체. 이 자성체는 평소에는 자성을 안 띠다가 이렇게 N극과 S극이 가해지게 된다면 제가 뭐 강자성체라고 할게요. 자, 그 경우에는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는 S극으로, 여기가 S극이니까 여기가 N극으로 자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화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 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 전자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마치 태양과 지구처럼 원자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N극과 S극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공전으로 인해서 N극과 S극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이 스스로 자전하는 것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자의 자전으로 인해서 자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자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자전을 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전자의 방향, 전자의 움직임은요, 전류의 방향과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자는 마이너스죠. 즉 마이너스의 방향은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여기가 N극이고 자, 여기가 S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자석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을 자, 우리가 소자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러한 소자석들이 여기 안에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소자석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좌측이 S, 우측이 N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은 이 전자라는 것이 자전을 하면서 소자석이 되었기 때문에 자화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의 자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기회로에서 저항은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자, 고유저항 그리고 단면적분의 길이다라고 나타냈습니다. 맞죠? 네, 우리가 고유저항의 역수는 어떻게 났습니까? 고유저항의 역수는 도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유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어떻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이 고유저항의 역수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전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KS분의 L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자기회로에서는 자기저항이라고 불리는 친구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전기는 뭐가 흐르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흐르는 겁니까? 자속이 흐르는 거예요. 자속. 그래서 전류와 자속이 대응관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K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겠다? 자속이 잘 흐르는 정도인 투자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μS분의 L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율과 투자율도 어떻게 됩니까? 대응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해당 문제에서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자기 저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투자율이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 답이죠. 2번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틀렸고요. 자기회로 길이에 비례하죠. 틀렸고요.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진공 중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두 개의 점전화가 50cm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점전화 사이에 힘 공식이니까 클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다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곱하기 R제곱이죠. 떨어진 거리 50cm니까 0.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5의 제곱 해주시고 분해 Q1, Q2니까 얘랑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0.72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속이 입사될 때 이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고 단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면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는 유전율이 다르니까 얘가 엡실론 1, 얘가 엡실론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법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법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전속이 들어오는데 수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온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각도를 우리가 세타 1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는요,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굴절. 자, D2가 되는 것이고 이때 굴절각을 세타 2다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굴절되는 이유는 뭡니까? 유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크다 하면은 엡실론 1이 더 크면은 세타 2보다 세타 1이 더 크고요. 그리고 D2보다 D1이 더 크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개만 반대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엡실론 1보다 엡실론 2가 크게 되면은요. 당연히 세타 1도 세타 2보다 크게 되고 D1도 D2보다 이제 크게 되게 됩니다. 맞죠? 근데 H만 어떻게 됩니까? H1과 H2를 비교를 H가 2죠, 전개. 이 1과 이 2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만 반대라고요. 이렇게 반대가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유전율이 달라지면은 전속 또는 전속 밀도는 항상 불변이다. 일정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율이 달라지니까 지금 전속 밀도도 달라진 거잖아요. 만약에 앞서 말한 게 맞으려면은 이 유전율이 어쨌든 간에 D1과 D2는 같아야 될 겁니다. 자, 그 경우는 언제냐면은 수직으로 입사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은 전속이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들어왔기 때문에 수평 성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속 밀도의 수평 성분은 불연속합니다. 자, 그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러한 경계면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나오는 데서는 유전율이 달라지면은 전속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선 수직으로 입사한다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별 잘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4번 뭐가 됩니까? 굴절한다. 1번이 되는 거예요.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의 가한 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킬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압 문제입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직렬 연결되었을 때는 내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확15 공식, Q&A CV 공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고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이 Q 값이 가장 작은 애가 이 콘덴서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콘덴서는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고 이 V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압이 되는 겁니다. 내압. 그러니까 이 콘덴서에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전압이기 때문에 그 큰 전압을 넣게 되면 이 Q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됩니까? 최대 전하 축적량이 되는 거죠. 최대 전하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최대 전하량이 가장 작은 애가 먼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 내압이 문제에서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같든 다르든 간에 그냥 Q값을 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내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의 내압이었다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V는 같기 때문에 이 Q다라고 하는 건 C에 비례하죠.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파괴된다? 수치가 가장 낮은 2 마이크로페럿이 먼저 파괴가 된다.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왜 그런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 2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가했다라고 할게요. 전압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렬 연결이지 않습니까? 그럼 Q는 CV에 의해서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건 전하량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전 용량과 전압은 어떻게 하죠? 반비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비례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상승했을 때 얘네들의 내압이 동일하다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전압이 먼저 파괴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정전 용량이 작은 친구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점전압 플러스 Q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환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전환 문제는요, 무한평면 도체 이런 말이 등장한다라고 했고, 해당 문제는 심지어 영상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영상법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법 문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평면 도체다라고 했으니까 무한평면 거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점전화 이제 플러스 Q를 냅두게 되면은 플러스 Q가 비치는 모습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플러스 Q가 서 있었을 때 거울에 비치는 이 친구의 모습은 어떨까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거울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자, 상의 거리도 동일하게 D가 될 겁니다. 맞죠?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게 되는데 제가 오른손을 들었습니까? 왼손을 들었습니까? 자, 저는 오른손을 들었지만 화면에서는 왼손을 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처럼 거울은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Q로 이렇게 해주시면 영상전화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Q.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진공 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 도체구 표면에 전압일도가 시그마일 때 도체구 표면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도체 표면입니다. 그래서 무한 도체. 자, 이제 표면이라는 말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한 평면과 무한 도체 표면이랑 이게 상당히 혼동을 하시는데 문제에서 이 표면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자, 표면이라는 말을 보시면은 1번 공식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평면 표면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무한도체 표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체의 표면이 되는 겁니다. 무한도체니까 여러분들이 지구를 떠올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전하가 이제 대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 면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으니까 시그마 면전화 밀도가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는 클롱 퍼 미터 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전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전기력선의 밀도니까 면적분의 전기력선의 수 이렇게 나타내 주시겠고요. 그리고 전기력선의 수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분의 Q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리고 S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S분의 Q다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면전하 밀도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은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로 이제 대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시그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Q클롱이 있는 거니까 전기력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4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지금 보면 도체입니다. 그럼 도체 내부에는 전하도 없고요. 전개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아래쪽으로는 전기력선이 발산할 수가 없죠. 그럼 위쪽으로 다 소위 몰빵될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4개라면은 위쪽으로 전부 다 4개가 발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미터다라고 되어 있죠. 뭐 R미터. 그래요. R미터 떨어진 지점에 전개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시그마가 몰빵이 된 거니까 여기 전체 시그마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전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시그마에 나오는 전기력선으로 인해 결정이 난 것이니까 우리가 엡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거리가 어떻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여기 거리가 뭐 1m든 100m든 1000m든 어때요? 거리랑 관련이 없죠. 평등자계다라고 부릅니다. 항상 엡실론분의 시그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한 도체 표면이다가 아니라 그냥 무한 평면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무한 평면이다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자, 여기도 동일하게 플러스 시그마가 대전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분명히 이 플러스 시그마에서 전기력선 4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무한 평면이니까 여기도 전기력선 나갈 수 있고요. 여기도 전기력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위로 2개, 아래로 2개 분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이 평면의 위쪽에는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아래쪽에도 플러스 2분의 시그마가 대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라는 게 플러스 2분의 시그마, 플러스 2분의 시그마로 나눠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은 2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은 2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한 평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 친구보다는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S분의 시그마가 되는데, 자, 여기에 시그마는 뭐죠? 2분의 시그마에 의한 전개이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2분의 시그마 넣어주셔서 A 엡실론분의 시그마다. 또는 얘는 4개고 얘는 2개니까 요 값에서 2분의 1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의 무한 평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콘덴서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한 평면 사이가 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무한 평면이 있고요. 자, 여기도 무한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 시그마, 자,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시그마로 전기력선이 발생을 할 것인데, 이 플러스 시그마가 만들어내는 건 제가 4개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개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시그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문제에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 E는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기력선 4개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한평면 사이, 무한도체 동일한 공식, 무한평면만 2 엡실론분의 시그마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맞죠?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문제 다시 읽어보시면은요, 진중에 있는 반지름 A미터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밀도. 자, 표면 전하밀도가 얘라고 했습니다. 시그마다. 그랬을 때 도체구의 표면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면의 전개의 세기도 어떻습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리에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엡실론분의 시그마. 자, 표면이니까 엡실론분의 시그마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개의 세기가 800A/m/m이고 자속 밀도가 0.05 웨버/미터 제곱인 경우 투자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H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단위 생략하고, 자, H가 800이다.
그리고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0.05다라고 주어졌죠. 근데 우리가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투자율을 물어보고 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B다라고 하는 것은 UH다. 요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맞죠? 문제에서 뮤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B를 H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B를 H로 나눠주시면 뮤가 나옵니다. 그래서 B가 뭐가 되죠? 0.05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H가 800이 되는 것이죠.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게 됩니다. 대지 중에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어떤 점의 전개의 세기 그리고 지면에 도전율이 주어져 있을 때 전류 밀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류 밀도다라고 하면은 전도 전류 밀도가 있고 변이 전류 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이 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 내에서 쌍극자의 위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의 전류다 이렇게 배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전도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류들이 전부 다 전도전류가 되는 것이죠. 해당 문제도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유전체 내 쌍극자 위치 변화 이런 말이 없죠. 그냥 도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전도전류 밀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전도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IC다라고 해서 전도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것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V 나누기 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를 V 나누기 R로 바꿔주겠고요. 그리고 S를 S분의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우 S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로우 S분의 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SS 약분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L분의 V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E가 되는 거예요. 맞죠? E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유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전율이 되는 것이죠. K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된다? K에 E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옴의 법칙의 미분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옴의 법칙의 미분형이다. 자, 요거를 기억하실 땐 간단하게 자, 유도 과정에 지금 보시면은 R분의 V, 옴의 법칙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옴의 법칙의 미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배 마이너스 4승이고요. 단위도 한번 볼까요? 모 퍼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맞죠? 모 같은 경우는 옴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자, 옴분의 1에다가 뭐를 한 겁니까? 센티미터분의 1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뭐를 한다? 1을 곱해야 됩니다.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요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 옴의 법칙의 미분형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전개가 6이고 자, 단위가 볼게요. 볼트 퍼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볼트 퍼 센티미터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요? 볼트 곱하기 센티미터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의 정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 전류 밀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부분 보시게 되면 지금 V를 뭐로 나눴습니까? 옴으로 나눴죠. 그 말은 뭐죠? 전류가 되는 겁니다. 전압을 저항으로 나눴으니까 단위가 뭐가 됩니까? 암페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는 암페어 센티미터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맥스웰 전자방정식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오답을 만들 때 다이버전스 B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 B다 하면은 무조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스웰 전자방정식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다이버전스 B가 됐든 뭐 인테그랄 적분의 형태로 됐든 이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제로가 돼야 된다. 이것만 하시더라도 이 맥스웰 전자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70%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이브 B는 무조건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말이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쟤를 한글로 풀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극과 S극을 분리하기 위해서 자석을 잘랐어요. 그럼 분리가 되나요?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다시 S극과 N극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리 분리하더라도
S극과 N극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어렵게 표현한 것이 다이버전스 B가 됩니다. 왜냐면은 B다라고 하는 건 자속 밀도고 자속 밀도는 자속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자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N극에서 발생해서 S극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N극과 S극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폐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자속은 절대로 발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브가 다이버전스 발산한다라는 의미죠. 자속은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버전스의 B는 제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1V/m 크기를 가진 정연파 전개에 대한 변이 전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A/m 제곱, 그러니까 변이 전류 밀도가 되는 것이죠. 제곱미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이 전류 밀도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전개의 주파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이전류 밀도다라고 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죠? 이 변이전류 밀도는 면적분의 변이전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이전류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콘덴서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류로 항상 해석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교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dT분의 dQ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S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D다라고 하는 것을 DT분의 DQ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S분의 Q다라고 하는 것은 면전화 밀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전화 밀도니까 전속 밀도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속 밀도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자, DT분의 DT가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전속 밀도다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에다가 전개를 곱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셀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연파 전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개 1을요 정연파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t분의 d가 되는 것이고, 자, 이 m의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전개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EM의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얘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t에 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맞죠?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은 코사인이 되는 것이고, 자, t에 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t 앞에 있는 개수 오메가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합성함수 미분법인데 여러분들이 뭐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알 필요 없고 그냥 사인은 코사인,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t 앞에 있는 개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실론에다가 오메가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EM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식이 변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기만을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 오메가 EM이 변이전류 밀도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대값으로 해석하지 않고 항상 실호값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실호값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ID다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엡실론 오메가에 E에 얘가 최대값이니까 그냥 실호값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m을 떼버립니다. 그럼 얘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요. 요거 오메가랑 엡실론 자리 바꿔줄게요. 오메가 엡실론 2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메가는 뭡니까? 2파이F죠. 그럼 2파이F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엡실론 그대로 오고요. 이 그대로 오면 되겠죠. 얘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ID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D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뭐를 찾아라? 주파수를 찾아라 라는 거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 주파수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 다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2파이 엡실론 2분의 ID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ID다라고 하는 것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파이에 자, 우리가 엡실론은 얼마가 됩니까? 진공 공기 중이다라고 했으니까 엡실론 제로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것이고, 자, 전개 2다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8,000 메가헤르츠가 나올 겁니다. 18,000 메가헤르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18,000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니까 걔를 메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 J와 자화력 H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N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S극이 있습니다. 그럼 N극과 S극 사이에 강자성체를 냅둬요. 이렇게 강자성체를 냅두게 됩니다. 그럼 N에서 S로 이렇게 이제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 N극이죠. 여기 강력한 S극. 여기 S극이죠. 강력한 N극으로 자석이 되는 것이죠. 즉 자화의 세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개의 세기를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면은요.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개가 강해지니까 이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포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제가 밥을 한 2공기를 먹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공기만 먹더라도 그 이상은 어때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자성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H의 크기를 증가시켜 주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얘가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증가를 안 하는 지점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결국 포화가 되는 1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도체 표면 전압 밀도는 도체 표면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됩니다. 무조건 뾰족하게 되면은 커진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냐면은 피레침 보신 적 있죠? 우리가 피레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전하들이 잘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 전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가 옵니다. 그럼 먹구름이 끼겠죠. 이 먹구름은요, 실제로 이제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자 위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뛰는 것이죠.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번개가 꽝 하고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레침을 뾰족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전하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전하들이 모이게 되면은 벼락이 쳤을 때, 번개가 쳤을 때 전부 어디로 갑니까? 비례침으로 가게 되어서 이러한 이상전압들을 대지로 방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개념만 아시더라도 뾰족하게 생겼으면 전하가 많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모양과 유관합니다. 그리고 평면 아니고요. 곡률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곡률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곡률이 큰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제가 거꾸로 설명했죠. 곡률이 크다라고 하는 게 얘가 되는 거죠. 곡률이 엄청 많이 꺾이니까. 곡률이 작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곡률 반지름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얘는 작고요. 곡률 반지름이 뭐냐면은 이 점에서 이 곡률에서 원을 그려요. 접하는 원을 그립니다. 얘는 딱 봐도 곡률 반지름이 어떻다? 작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곡률 반지름. 여기서의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곡률 반지름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곡률이 크다라는 것이고, 곡률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곡률이 완만하다, 작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곡률이 크다라는 것은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포하는 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것이죠. 곡률이 작을 때만 작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반지름 A미터인 원형 코일에서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중심 축상 X미터 지점, 이 P점에서의 자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계 파트에서 나오는 자기 이중층에 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럼 자속은 이 방향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위에가 N극이고 밑에가 S극이다. 다른 말로는 위에가 N극이니까 여기에서는 자속이 나오는 것이고 S극에선 자속이 들어가는 거니까 위쪽에 플러스 자하,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자가 있는 것이죠. 자,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위쪽에는 플러스 m 웨버가 있는데 면이니까 면전하 밀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면자하 밀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아래는 마이너스 시그마 단위는 뭐가 됩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위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자속이 나가는 것이고, 아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로 S극이니까 자속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의 위쪽은 플러스 시그마, 판 아래쪽은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자기 이중층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반지름의 A고, 자, 거리가 X미터 떨어진, 자, 요 지점, 요 P점에서의 자위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겠죠. 자위의 세기다. P점에서 자위의 세기는 4파이, 자, 뮤의 M의 오메가가 된다. 요거 기억나시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M이다라고 하는 건 전기 이중층의 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기 이중층의 세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저기 우리가 전기 쌍극자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원판에 뭐 떨어진 거리를 T라고 하겠습니다. 두께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면자 밀도와 T를 곱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전기 이중층의 세기가 되는 것이죠. 자, 라운드 T가 되는 것이고,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미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웨버 퍼 미터 제곱에다가 미터를 곱한 거니까 미터 하나 없어지게 되면은 웨버 퍼 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메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입체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입체각은 뭐가 됩니까? 지금 원뿔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원뿔의 형태니까, 자, 여기서 입체각은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2파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되면서, 자, 여기가 이 뮤분의 m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조건에 따라 이 뮤분의 m을 뭐로 바꾸냐면요, i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i로 바꾸냐? 요것도 이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우리가 m의 단위가 뭡니까? 웨버 퍼 미터고요. 뮤의 단위는 뭐예요? 헨리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m의 단위는 뭐라고요? 웨버 퍼 미터가 되는 것이고, 웨버 퍼 미터. 자, 웨버 나중에 미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뮤의 단위는 헨리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헨리 퍼 미터. 그러면은 미터 약분이 되고, 남는 것은 뭐가 됩니까? 웨버 나누기 헨리가 되는 것인데, 잘 보시면은 이 웨버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가 되는 것이고, 헨리다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 L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Li다라고 하는 것은 M파이다라는 공식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I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I다라고 하는 것은 L분의 M파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얘는 어차피 세교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파이의 단위는 웨버가 되는 것이고, L의 단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헨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버 퍼 헨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류가 된다. 얘를 전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류가 된 다음에,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빗변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밑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바꿔줄게요. 자, 우리가 2분의 i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a제곱 x제곱에 루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해주시고, 분의, 자, 이 길이가 되겠죠. x가 되는 겁니다. x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석 밀도가 B인 곳에 전하 Q, 질량 M인 물체를 자석 밀도 방향과 수직으로 입사한다. 우리가 수직으로 입사하면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속도를 2배로 증가했을 때 원운동의 주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 자기장 B가 현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 자기장과 수직으로, 자, 플러스, 여기서 Q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플러스 Q 쿨롱의 전하를 입사를 시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고, 얘는 수직으로 입사시킨 거죠. 왜냐면 돌리면 수직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입사시키면 원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얘가. 자, 어떻게 원운동을 하냐. 자, 일단 지금 플러스 Q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방향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류 I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B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는 뭐가 됩니까? 제가 수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수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F는 I 크로스 BL이죠. I에서 B 방향으로 감아주시게 되면 실제 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I 크로스 B의 L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얘를 크기만 구하면은 IBL에, 자, 외적이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I와 B가 이루는 각도 90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세타 90 넣으면 사인은 1이다. 그냥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L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T분의 L이다라고 하는 건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Q, B, V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제에서 이제 Q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뭐 Q로 해석을 할게요. 우리가 이론 때는 전자다에서 E로 바꿨는데 뭐 이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여기로 향하는 힘이 뭐가 됩니까? Q, V, B가 된다. 이게 뭐가 되는 것이죠?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으로 발생하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랑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심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것과 원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게 되면서 얘는 원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심력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물리 2 시간, 요즘에 물리 2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배웠어요. 모르시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R분의 MV제곱이 원심력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요식만 아시면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일단 R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 그럼 R이다라고 하는 건 얘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MV제곱을 QVB로 나누면 됩니다. VV 하나 없어지면 QB분의 M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V도 끄집어낼 수가 있죠. V다라고 하는 것은 QBR에 M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이제 V 빼고 다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식들을 다 못 외워요. 저도 안 외우고 다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요 공식이에요. 차라리. 요 공식만 외우면은 다 유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뭐를 구하면 좋을까요? 각속도를 구하면 좋겠죠? 각속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속도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메가다라고 하고, 자, 시간당, 우리가 그냥 속도면 거리가 되는데 각속도니까 이제 세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자,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L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R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수학입니다. L은 R세타다. 그럼 세타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냐? R분의 L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타 대신에 R분의 L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R분의 L을 넣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자, 시간분의 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속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R분의 V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R분의 V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그냥 R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식이 M분의 Q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4번에 이제 주파수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파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이 오메가다라고 하는 건 2파이F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주파수를 알기 위해서 얘를 그냥 2파이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2파이분의 M의 QB가 된다. 얘가 뭐가 되는 것이다? 주파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주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얘를 역수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QB분의 2파이 M이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해당 문제는 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주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구했는데 자, 속도랑 어떻습니까? 무관하죠. 속도에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속도를 2배로 하더라도 그대로다, 1배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기회로에서 자석은 전기회로에 무엇에 대응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회로니까 자속이 되는 것이고,
전기회로는 뭐가 됩니까?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기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를 때, 자기회로에서는 자석이 흐를 때 답은 뭐가 됩니까? 2번이 되게 됩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은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이다라고 하는 것은 K에 자, 루트에 L1, L2다. 뭐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럼 지금 결합계수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M은 루트 L1, L2죠. 양변 작업하면 M제곱은 Ln, L2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 방향이 반대인 두 평행도선이 D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전 P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류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얘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니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P점에서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발생을 하니까 자, 얘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이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자, 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크기는 어떻겠습니까? R1, R2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90도죠. 여기가 90도입니다. 여기가 90도면은 얘를 뭐라고 해요? 얘네들을 막곡지각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90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요 자기의 세기와 요 자기의 세기를 합쳐야지만 이 P점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벡터 합할 때 얘랑 평행한 성분 그려주시고요. 얘랑 평행한 성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대각선을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주면 요 빨간색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 벡터를 이렇게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그럼 얘랑 같은 벡터예요. 그러면은 요 벡터의 제곱에 요 벡터의 제곱에 루트 해주시면 빨간색이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그럼 우리가 요 벡터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벡터는 얘에 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무한 직선이니까 자, 2파이에 자, R1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R1이고 전류의 크기가 들어가야겠죠. I가 되는 것이고 I. 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 길이가 되는 것이고 더하기. 자, 얘에 의한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파이 얘는 R2가 되는 것이죠. P점까지 R2에 전류 I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I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되는 것이죠. 요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해주면 되겠죠. 요 길이의 제곱. 그리고 요 길이의 제곱 해주시고 더하기. 루트 한 값이 우리가 원하던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루트 안에 지금 2파이 i가 공통으로 있죠. 그럼 2파이 i의 제곱을 여러분들이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1에 분의 1에 더하기 R2분의 1에 자, 이렇게 되나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위아래 R2, 얘는 R2를 곱해주시고 자, 여기는 R1을 곱해주면 되겠죠. R1을 곱해주시면 우리가 분모가 R1, R2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R1, R2 분의 R1 더하기 R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나요? 아, 제가 좀 잘못했네요. 지금 풀이를 잘못했어요. 자, 우리가 2파이 i로 묶어냈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남는 건 뭡니까? 2파이 i의 제곱을 하면 R1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R1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실수했네요. 여기도 2파이 i 제곱으로 묶어내면 R2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R2 제곱 그러면 여기도 R2 제곱 여기는 R1 제곱 해주시고 여기도 R1 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가 R1 제곱, R2 제곱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R1 제곱에 R2 제곱 분의 R1의 제곱에 R2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루트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반대로 적었죠. R1 제곱에 R2 제곱분의 R1 제곱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R2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뭐가 됩니까?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은 D의 제곱 맞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D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D의 제곱. 그럼 우리가 이제 루트 다 벗겨주면 되겠죠. 루트 다 벗겨줍니다.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 바뀌고 2파이 i분의 2파이 r한 r2분의 이것도 제곱이 날라가야겠죠. 2파이 r한 r2분의 id.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